안녕하세요. 사연 편지를 찾아주신 가족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나누러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그 끝에서 마주한 시린 현실에 눈물 흘리는 어느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혹시 내 이야기 같아 가슴이 저릿하실 수도, 혹은 주변에 누군가가 떠올라 긴 한숨이 나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손수건 하나 준비하시고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상도 끝자락 바닷바람이 코끝을 알싸하게 때리는 작은 어촌 마을. 김영자 씨의 인생은 30살 그의 겨울 멈춰버렸습니다. 고기잡이 나갔던 남편이 거친 파도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한 날, 영자 씨의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각 걸음마를 뗀 5살 철수와 젖비린내도 가시지 않은 돌잡이 민수가 남겨졌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울 시간도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남편의 장례를 치른 다음 날부터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갯벌로 나갔습니다. 영자야, 니 우찌 살랐고 그라나? 아들 둘을 우찌 혼자 키울고? 마을 안악들의 동정 섞인 한숨을 뒤로 한 채 그녀는 차가운 뻘밭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겨울 갯벌은 칼날 같았습니다. 조개를 캐고 낙지를 잡느라 손등은 트다 못해 피가 흘렀고 손톱 밑은 늘 검은 흙대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욱신거리는 손가락을 찬물에 담가 식히며 그녀는 새근새근 잠든 후 두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철수야, 민수야, 걱정 마라. 이 애미가 니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줄게. 아버지 없는 자식 소리 절대 안 듣게 해줄게. 그것은 영자 씨가 자신에게 거는 주문이었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 맹세였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영자 씨는 점점 나이가 들어 하는 일도 힘에 부치고 아들들의 키는 쑥쑥 자랐습니다. 큰아들 철수는 영자 씨의 자랑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까는 수제 소리를 들으며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에 떡하니 합격했지요. 영자 씨는 마을 잔치를 벌였습니다. 없는 살림에 빚까지 내어 소를 잡고 떡까지 돌렸습니다. 반면 작은 아들 민수는 달랐습니다. 공부보다는 어머니의 구분 등을 먼저 보았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기술을 배우겠다며 시내로 나갔습니다. 어무이 내는 공부 체질 아입니다. 철수 형님 뒷바라지나 하입시다. 내는 돈 벌어서 어무이 호강시켜 드릴라요. 영자 씨는 민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공부하기 싫어 핑계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묵묵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공장에서 기름때를 묻혀가며 번 돈을 꼬박꼬박 어머니에게 보냈고 그 돈은 고스란히 서울에 있는 철수의 등록금과 하숙비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서울에서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했고 부잣집 딸인 며느리를 데려와 결혼했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서울 아들네 집에 가면 며느리가 비단 옷 입혀주고 만난 것 사줄 줄 알았지요. 하지만 결혼식 날 마주한 큰 며느리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촌스럽고 투박한 시어머니 손을 잡는 것조차 꺼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철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에게는 대박이 터졌다며 호언장담을 했고
명절마다 비싼 선물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를 보러 시골에 내려오는 법은 없었습니다. 반면 작은 아들 민수는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동업하던 작은 공장이 부도가 났고 민수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착한 며느리와 함께 서울 변두리 지하방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영자 씨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민수야, 이 애미가 논이라도 팔아서 좀 도와주랴. 전화기 너머 민수의 목소리는 힘찼습니다. 아입니다, 어머니. 그 땅이 어떤 땅인데 팔아해. 아버지 유산이고 어머니 생명줄인데. 내는 젊으니까 금방 일어납니다. 걱정 마이소. 그렇게 민수는 어머니의 도움을 거절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평소 연락도 뜸하던 큰아들 철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죽고 싶어요. 아니, 죽어야 할 것 같아요. 영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철수야, 그게 무슨 소리냐? 무슨 일이 있길래 죽는다는 소리를 해? 철수의 이야기는 기가 막혔습니다. 믿었던 직원이 돈을 갖고 튀었고 당장 내일 모레까지 5억 원을 해놓지 않으면 사기죄로 구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감옥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며느리 친정에서는 이혼시키겠다고 난리예요.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고향에 있는 논이랑 밭, 그거라도 팔아서 저 좀 살려주세요. 며느리까지 전화를 바꿔들고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저 사람 성격 아시잖아요. 저러다 진짜 무슨 일 낼까봐 무서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업만 정상화되면 그 땅 몇 배로 다시 사드릴게요. 영자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남편이 죽기 전 피땀 흘려 마련한 논 8마지기와 밭 3,000평. 남편의 넋이 서린 땅이자 나중에 힘든 민수에게 조금이라도 떼어주려 했던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죽겠다는데, 자식이 감옥에 간다는데 어느 부모가 땅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영자 씨는 그날 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내 아들부터 살려야겠습니다. 나중에 저 세상 가서 당신 얼굴을 웃지 볼꼬. 다음 날 영자 씨는 마을 복덕방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논이랑 밭 제일 빨리 팔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 넘겨주소. 돈이 급합니다. 금매로 나온 땅은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땅이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날, 영자 씨는 한 움큼의 흙을 쥐고 통곡했습니다. 단 하나 마을 뒷산에 붙은 산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자풀만 무성한 그 산은 거저준데도 가져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땅 판 돈 전부를 큰아들의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돈을 보낸 날 저녁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요.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영자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 큰 불은 껐느냐? 철수야, 근데 저 뒷산 5,000평이나 되는데도 싸게 준데도 안 팔리더구나. 저건 어쩔까? 그러자 철수의 말투가 싹 바뀌었습니다. 아, 그 쓸모없는 산이요? 어머니, 그런 건 저한테 묻지도 마세요. 팔리지도 않는 거 갖고 있어 뭐합니까?
정그러시면 민수나 주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전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요. 전화는 툭 끊겼습니다. 영자 씨의 마음 한구석에 차가운 바람이 쌩하니 불어왔습니다. 아들을 살렸다는 안도감 뒤로 왠지 모를 불안함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믿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목숨보다 소중히 키운 아들이니까. 논밭을 팔아 5억이라는 거금을 큰아들 철수에게 보낸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의 집은 예전보다 훨씬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을 보면 남의 손에 넘어간 논밭에서 다른 사람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럴 때마다 영자 씨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철수가 감옥 안 가고 사업이 다시 일어섰다니 얼마나 다행이냐. 땅이야 또 사면 되는 것을. 하지만 연락 한 통 없는 아들이 걱정되어 영자 씨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사업이 바빠서겠지, 며느리 눈치 보여서겠지 하며 스스로를 속여보았지만 보고 싶은 마음은 병이 되었습니다. 결국 영자 씨는 쌈짓돈을 챙겨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우리 철수가 고들빼기 김치라면 자다가도 일어났지. 며느리는 그 집 귀한 딸이라니 참기름이라도 좋은 거 먹어야 하고. 영자 씨의 양손에는 커다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직접 짠 국산 참기름 3병, 며칠 밤을 꼬박 세워 담근 고들빼기 김치와 파김치, 그리고 아침마다 모은 유정란까지. 칠순을 앞둔 노인의 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지만 자식 입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굽은 허리도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에 내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강남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입구부터 경비원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오셨어요? 예약 안 하시면 못 들어갑니다. 아이고, 저기 백이동 2501호 우리 아들 네 집 왔어요. 내가 애미인데 무슨 예약이 필요한가. 한참을 실랑이 끝에 아들 철수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인터폰 너머 들려오는 철수의 목소리는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여긴 왜 오셨어요? 아, 일단 들어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25층. 문이 열리자 대궐 같은 집이 나타났습니다. 영자 씨는 신발을 벗는 것조차 주저할 정도로 집 안은 번쩍번쩍 빛이 났습니다.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소파와 커다란 TV, 그리고 거실벽에 걸린 화려한 그림들까지. 사업이 망해 죽겠다던 아들의 집이라기엔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안방에서 실크 가운을 걸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영자 씨를 반기기는커녕 그녀의 시선은 영자 씨의 낡은 보따리에 꽂혔습니다. 보따리 사이로 새어나온 김치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거실의 은은한 향수 냄새를 흩뜨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유, 어머님, 요즘 누가 이런 걸 무겁게 들고 와요? 택배로 보내시면 되지. 그리고 이 김치 냄새. 우리 집 소파 천연 가죽이라 냄새 배면 큰일 나는데. 며느리는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팍 썼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며 고개도 제대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론 진짜 연락하고 오세요. 우리 오늘 저녁에 부부 동반으로 호텔 자선 파티 가기로 했거든요. 지금 나가야 해요. 영자 씨는 바닥에 내려놓은 보따리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철수야, 네가 고들빼기 좋아하잖니. 며느리 너도 참기름 직접 짠 게 몸에 좋다고 해서. 어머님, 저희 백화점 명품관에서 파는 저온 압착 참기름만 먹어요. 시골 시장에서 짠 건 위생도 그렇고, 이건 경비 아저씨나 갖다 드려야겠네. 며느리의 말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영자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업이 망해 감옥에 간다던 아들은 보란 듯이 호의호식하고 있었고, 그 돈은 다름 아닌 영자 씨의 피땀 어린 논밭을 판 돈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안방으로 들어가며 철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거실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내가 뭘 했어. 저번에도 돈 보내고 나서 한동안 연락하지 말자니까. 저렇게 오시니까 귀찮아지잖아. 그리고 저 산. 그거 진짜 민수 줘도 되는 거 맞지? 나중에 거기 개발이라도 되면 어떡해? 철수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에이, 걱정 마. 그 깎아지른 돌산을 누가 개발해? 당신도 참. 어차피 어머니 땅은 다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 됐어. 민수 놈한테는 생색이나 내려고 그 산 주라고 한 거니까 신경 꺼. 영자 씨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는 것도, 감옥에 간다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막내 민수에게 재산이 갈까봐 꾸며낸 아들 부부의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영자 씨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철수야,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냐? 사업 힘들어서 죽겠다더니 그게 다 가짜였어? 거실로 나온 철수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다 잘 되자고 그런 거죠. 민수 그놈한테 땅 줘봤자 다 까먹을 텐데 제가 관리하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 나이에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것보다 이 돈으로 나중에 저희랑 사는 게 좋잖아요. 자꾸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웃들 들으면 창피하게. 며느리는 아예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어머님, 저희 진짜 바빠요. 차 대기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저희가 시간 날 때 시골로 갈게요. 아, 저 김치 보따리는 도로 가져가세요. 저희 집 냉장고에 자리 없어요. 쾅! 무거운 철문이 닫혔습니다. 영자 씨는 김치 보따리와 함께 복도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25층 높이의 아파트 복도는 창문 하나 없이 사방이 막혀 있어 숨이 막혀왔습니다. 영자 씨는 무거운 보따리를 다시 들 힘도 없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냄새난다고 발로 밀었던 김치통에서 빨간 국물이 조금 새어나와 영자 씨의 하얀 양말을 적셨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꼬. 내 자식 귀한 줄만 알았지. 자식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는 몰랐네. 영자 씨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너무나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돈 한 푼 아까워 택시 한 번 못 타본 노인은 벤치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형님네 가신다더니 왜 연락이 없으세요? 저 지금 퇴근하고 형님네 아파트 앞인데 어머니 안 오셨다는데요? 민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영자 씨는 참았던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야, 나 좀 데리러 오너라. 내가 갈 데가 없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영자 씨의 눈물에 번져 어지럽게 흩날리던 밤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영자 씨 앞에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낡은 1톤 화물 트럭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뛰어내린 사람은 막내 아들 민수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얼굴엔 기름때가 거뭇하게 묻은 채 슬리퍼를 신고 달려온 아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영자 씨에게는 그 어떤 천사보다 눈부셨습니다. 민수야. 영자 씨가 아들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는 얼어붙은 어머니의 손을 제 가슴팍에 넣고 비비며 속상함에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님네 계신다더니 왜 이 밤중에 길바닥에서 이러고 계세요? 형님은요? 형님은 어디 갔어요? 영자 씨는 차마 큰아들이 자기를 내쫓았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발치에 놓인 국물이 새어나온 김치 보따리를 보고 모든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아들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지만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트럭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일단 가요,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요. 날이 너무 차요. 민수네 가족이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지하방이었습니다. 가파르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영자 씨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돈 없고 힘든 자식한테 집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미안함 때문이었지요. 철컥 소리를 내며 열린 낡은 문 안쪽에서 막내 며느리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아이고 어머님, 이 밤중에 고생 많으셨어요. 여보, 어머니 얼른 이쪽으로 모셔. 방 아랫목에 불 넣어놨어요. 며느리는 영자 씨의 젖은 양말을 보자마자 욕실로 달려가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대궐 같은 큰아들 집에서 냄새난다며 타박받던 영자 씨의 발을 막내 며느리는 군말 없이 제 무릎 위에 올리고 정성껏 씻겨주었습니다. 어머님, 발이 왜 이렇게 퉁퉁 부으셨어? 얼마나 걸으신 거예요? 속상해라. 며느리의 눈에서 툭 떨어진 눈물이 영자 씨의 발등에 닿았습니다. 그 따뜻한 물방울 하나가 영자 씨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내렸습니다. 비좁은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옅게 났지만 그곳에는 큰아들의 집에는 없던 사람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막내 며느리가 소박한 밥상을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국에 노란 계란말이 2알 그리고 영자 씨가 큰아들 집에서 도로 들고 나온 그 고덜빼기 김치였습니다. 어머님 시장하시죠? 형님이 바쁘셔서 어머님 식사도 못 챙겨드렸나 봐요. 제가 솜씨는 없지만 많이 드세요. 영자 씨는 수저를 들었지만 목이 메어 차마 넘기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며느라, 내가 정말 못난 애입니다. 너희 힘들게 살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다 뺏기고 너희한테 짐이 되러 왔구나. 민수가 어머니의 밥그릇에 계란말이를 올려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돈은 없어도 어머니 모실 마음은 부자보다 넉넉해요. 형님한테 드린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건 애초에 저희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어머니만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주시면 돼요. 그날 밤 영자 씨는 작은 방에서 아들 내외와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의 얼룩이 큰아들 집의 화려한 샹들리에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양옆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고단하지만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영자 씨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품 안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렇게 빛바랜 서류 한 장을 꺼내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민수야, 이건 마을 뒷산에 붙은 돌산 등기 권리증이다.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왜요? 이건 안 팔려서 남아있던 그 땅 아니에요? 영자 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큰 놈이 사업 자금한다고 논밭 다 가져갈 때 이건 쓸모없는 돌덩이뿐이라고 거들떠도 안 보던 땅이다. 나보고 너나 주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구나. 민수야, 줄게 이것밖에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팔리지도 않고 농사도 못 짓는 땅이지만 그래도 애미 마음이라 생각하고 내 이름으로 해두거라. 며느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영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큰 놈한테는 내 살점을 다 떼어줬는데 너희한테는 이 손톱만큼도 안 되는 돌덩이 하나 주는구나. 내 마음 편하자고 주는 것이니 제발 받아다오. 결국 민수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황폐한 돌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철수가 쓰레기 땅이라며 침뱉고 버린 그 땅이 훗날 어떤 역사를 쓸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자 씨는 막내네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새벽부터 트럭을 몰고 나갔고 며느리는 식당 일을 나가면서도 어머니의 점심상을 정성껏 차려두었습니다. 영자 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동네 골목을 돌며 파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극구 말렸지만 영자 씨는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이 할미는 하나도 안 힘들다. 큰아들 집에서의 화려한 지옥보다 지하방에서의 고된 천국이 영자 씨에게는 더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영자 씨의 상처 입은 마음은 막내네 집에 곰팡이 냄새 섞인 사랑 속에서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가 막내에게 준 그 쓸모없는 돌산 너머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영자 씨가 막내 민수의 지하방에 짐을 푼 지도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영자 씨의 머리칼은 서리가 내려앉은 듯 하얗게 변했고 민수의 손마디는 핸들을 잡느라 굳은 살이 박여 더 투박해졌습니다. 생활은 여전히 넉넉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낡은 화물 트럭을 몰며 밤낮 없이 전국을 누볐고 영자 씨는 아들 내외 몰래 새벽마다 동네를 돌며 파지를 주었습니다. 몸은 좀 힘들었지만 영자 씨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비록 고등어 한 토막을 놓고 셋이 나눠 먹을지언정 어머니 많이 드세요 라며 생선살을 발라주는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강남 대궐 같은 집에 살던 큰아들 철수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사업은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으나 며느리의 씀씀이는 하늘 높은 줄 몰랐고 철수 역시 도박과 무리한 투자에 손을 대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물론
영자 씨에게 전화를 하거나 안부를 묻는 일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자 씨가 수레를 끌고 골목길을 지나는데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고향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영자 할매, 영자 할매, 어디 계시나? 세상에 이런 난리가 없네. 이장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뒤섞여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이장님, 무슨 일인데 이리 소리를 지르신대요? 불이라도 났소? 불이 문제가 아니요. 할매, 그 돌산, 민수 이름으로 넘겨줬던 그 돌산 말여. 거기 신도시 들어온대. 그 돌산이 신도시 중심 상업지구가 됐단 말이요. 영자 씨는 들고 있던 집게를 떨어뜨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큰아들 철수가 쓰레기 땅이라며 비웃고 민수에게 생색내듯 던져주었던 그 험한 돌산이 나라에서 개발하는 신도시의 한복판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의 집으로 두툼한 서류 한 뭉치가 배달되었습니다. 토지 보상 안내문이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는 서류에 적힌 숫자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보상금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평생 화물차를 몰아도 만져볼 수 없는 돈, 아니 큰아들 철수에게 뺏겼던 논밭값의 수십 배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바위덩어리뿐이라 농사도 못 짓던 그 돌산이 알고 보니 지하에 거대한 안반층이 있어 대형 빌딩을 세우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우리 돈 맞아요? 0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어요. 막내 며느리는 영자 씨의 무릎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민수 역시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제가 벌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평생 눈물로 지키신 복이 이제야 돌아온 거예요. 이제 지하방 생활 끝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제일 좋은 집 모실게요. 영자 씨는 허공을 보며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당신이 남긴 그 험한 땅이 결국 우리 착한 막내를 살렸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이치가 참 묘하게도 막내 민순의 집안에 경사가 터진 그 시각, 큰아들 철수의 강남 아파트에는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무리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며느리의 사치,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식 사기에 휘말려 전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5년 전 어머니를 속여 빼앗은 논밭판 돈까지 모두 날려버린 것이지요. 빌려 쓴 사채이자에 쫓겨 야반도주를 고민하던 철수 부부의 귀에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야, 네 동생 민수가 받은 그 돌산 말이야. 거기 이번에 보상금만 수백억 나왔다더라. 그게 원래 너네 어머니 땅이었다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철수의 눈에 번쩍 광기가 서렸습니다. 옆에서 한숨만 쉬던 큰 며느리도 갑자기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거봐, 내가 뭘 했어. 그 땅 원래 어머니 거였잖아. 어머니가 민수한테만 싹 몰아준 거 아냐?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 지분이 더 많다고 말해야지. 보상금이 입금되고 민수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공기 좋은 교외에 번듯한 전원주택을 계약하던 날이었습니다. 지하방을 정리하고 떠나려는데 골목 어귀에 고급 세단 한 대가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큰아들 철수와 며느리였습니다.
5년 전 영자 씨를 차갑게 내쫓던 그 화려한 옷차림은 간대없고 얼굴은 헬쑥하고 눈은 충혈된 초라한 몰골이었습니다. 철수는 집 안으로 들이닥치자마자 영자 씨의 발치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죽게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떠 영자 씨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며느리예요. 그동안 바빠서 연락도 못 드렸는데 늘 마음속으로는 어머님 걱정뿐이었어요. 민수 씨가 돈벼락 맞았다면서요? 그 돈이 다 어머님 덕분인데 설마 큰아들 굶어 죽는 거 보고만 계시진 않으실 거죠. 영자 씨는 차가운 눈으로 제 발등에 떨어진 며느리의 가짜 눈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강남 아파트 복도에서 김치 냄새 난다며 코를 쥐어박던 그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영자 씨는 천천히 민수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지하방 앞에 나타난 큰아들 철수와 며느리의 통곡은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동생이 거머쥔 수십억 보상금에 대한 탐욕의 침방울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 왜 거짓말을 했겠어요. 다 잘 살아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려고 그랬던 거죠. 민수 저놈은 운이 좋았던 것뿐이에요. 원래 그 산은 어머니 거였으니까 장남인 제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철수의 뻔뻔한 말에 민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영자 씨의 눈은 서리가 내린 듯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옆에 있던 큰 며느리가 영자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걸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강남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애들은 어떡하고요? 민수야, 너 혼자 그 돈 다 먹으면 천벌 받아. 형님 좀 살려줘야지. 영자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아파트 복도에서 쫓겨날 때의 힘없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파도와 싸우며 아들 둘을 키워낸 여장부의 기계가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철수야, 그리고 큰 며느리야. 똑똑히 듣거라. 골목길의 소음마저 잦아들 만큼 영자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5년 전 내가 고들빼기 보따리를 들고 너희 집에 갔을 때 너는 김치 냄새 난다고 나를 문 밖으로 밀어냈지. 그때 내가 발로 밀었던 건 김치통이 아니라 내 30년 세월이었고 내 심장이었다. 철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철수 너가 그랬지? 그 산은 쓸모없으니 민수나 주라고. 쓸모없는 돌덩이는 너한테 필요 없다고 말이야. 그래, 너는 그때 돌덩이를 버린 게 아니라 네 동생과 이 어미를 버린 것이야. 영자 씨는 민수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지하방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파지를 주울 때 너희는 어디 있었느냐? 내 생일날 민수는 야근비 모아 내복 한 벌 사오고 며느리는 미역국 끓여줄 때 너희는 호텔에서 파티를 열었지. 이제 와서 가족을 찾고 장남을 찾느냐? 영자 씨는 품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철수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딱 영자 씨가 큰아들에게 속아서 넘겼던 논밭의 원금만큼만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내 빚을 갚든 밥을 사 먹든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이 돈을 받는 순간 나와 너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앞으로 다시는 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철수 부부는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으면서도 끝내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쫓겨나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큰아들 부부를 떠나보낸 뒤 영자 씨와 막내 내외는 신도시 인근의 공기 좋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5년 만에 지하방을 탈출해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에 앉았을 때 영자 씨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소가리를 하던 막내 민수 부부에게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사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막내 며느리가 수줍게 영자 씨 앞에 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하얀색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명한 두 줄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민수야, 며느라. 영자 씨는 며느리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동안 가난 때문에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로 몸이 상해 포기하고 살았던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피고 마음이 편안해지자 하늘이 영자 씨의 효자 아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한 명도 아니고 둘이래요. 병원에 다녀온 민수의 얼굴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했습니다. 민수는 영자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한 명이 아니래요. 쌍둥이랍니다. 심장 소리가 2개나 들려요. 그 소리에 영자 씨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우리 민수가 복을 받았소. 아들 하나는 돈 앞에 천륜을 버렸지만 하늘이 우리 착한 민수한테 아들 둘을 다시 보내주셨소. 돌산이 100배로 뛴 것보다 수백억 보상금을 받은 것보다 영자 씨에게는 이 쌍둥이 소식이 더 큰 보상이었습니다. 큰아들 때문에 가슴에 뻥 뚫렸던 구멍이 두 아이의 심장 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전원주택 마당에는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가슴을 활짝 펴고 유모차 2대를 밀며 동네 산책을 나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어쩌면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어요? 영자 씨는 허허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늘이 내린 보물들이라오. 우리 착한 아들 부부가 돌덩이 산에서 피워낸 꽃들이지. 비록 한때는 배신에 눈물 흘리고 지하방에서 추위에 떨었지만 영자 씨는 이제 압니다. 진심을 다해 지킨 효심은 땅에서 돈이 되어 돌아오고 하늘에서 생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요. 영자 씨는 오늘도 마당에 핀 고들빼기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 겨울은 가고 영원히 지지 않는 따뜻한 봄날만 남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시대 어머니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이런 쌍둥이 같은 축복이 가득하시길 빌며 사연 편지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